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총 26장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3장부터 6장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의 제목은 복합군주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군주국이야말로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합니다. 첫째, 군주국이 전적으로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지만 종래에 있던 군주국의 수족처럼 병합된 경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병합된 국가를 복합군주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한 국가의 변화 가능성은 모든 신생군주국이 겪기 마련인 자연 발생적인 난관에서 연유합니다. 즉, 사람들이란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으면 기꺼이 지배자를 갈아치우려고 하며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지배자에게 무기를 들고 봉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상황이 악화된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또 다른 필연성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 신생군주는 그의 군대를 통해서 또 국가를 정복하는 데에 따르는 무수히 많은 가혹행위를 통해서 항상 새롭게 편입된 신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군주국을 병합하면서 피해를 준 모든 사람들을 군주로 만들게 되지만 다른 한편 당신이 통치자가 되도록 지원한 사람들을 애초에 그들이 기대한 만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우애가 뭔지 아시죠? 브라더후드, 우애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지원자들에게 강력한 대응책을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신생군주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더라도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의가 항상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호의는 영어로는 favor고요. 그 다음에 혹은 goodwill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프랑스의 루이 12세는 단숨에 밀라노를 병합할 수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루도비코의 군대는, 여기서 루도비코는 그 전에 밀라노를 통치하던 세력입니다. 루도비코의 군대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일거에 루이 12세를 몰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이 왕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인민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이득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군주가 초래한 불편함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나라를 다시 정복한 경우 좀처럼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새 지배자는 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전의 반란을 기화로 반역자를 처벌하며 혐의자를 찾아내고 자신의 통치상의 결함을 고치는 데 더욱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처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루도비코 공작이라는 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국경 부근을 교란하는 것만으로도 프랑스 왕을 밀라노에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밀라노를 프랑스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에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연합하여 프랑스 왕에게 대항함으로써 그의 군대를 폐주시켜 이탈리아로부터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하튼 프랑스인들은 2번씩이나 밀라노를 잃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부제가 있는데요. 정복한 땅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밀라노를 잃게 된 일반적인 이유들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논하였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로 밀라노를 잃게 된 이유를 논의하고 프랑스 왕에게
어떤 해결책이 있었으며 그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지배자의 경우 어떻게 하면 병합된 영토를 프랑스 왕보다 더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복자가 새로 얻어 본국의 병합한 영토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동일한 지역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러한 지역이라면 그 영토를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며 게다가 그 영토가 자치에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면 특히 쉬울 것입니다. 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곳을 지배하던 군주의 가문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밖에 다른 일들에 관한 주민들은 예전의 생활 양식을 유지할 수 있고 관습상의 차이가 없는 한 평온한 삶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프랑스에 오랫동안 병합된 부르고뉴, 브루타뉴, 가스코뉴 및 노르망디를 들 수 있습니다. 비록 언어상의 차이가 약간 있었지만 그 지역들의 관습은 유사했기 때문에 여태껏 별다른 어려움이 야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영토를 병합하여 유지하고자 결심한 사람은 누구나 다음에 두 가지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예전에 통치하던 군주의 가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법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영토와 기존의 군주국은 빠른 시일 내에 통합되어 한 몸처럼 될 것입니다. 네, 소제목이요. 본국과 다른 영토를 정복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관습 및 제도가 다른 지역을 정복하여 영토로 병합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며 이를 유지하는 데에는 대단히 커다란 행운, 즉 포르투나와 엄청난 노력이 요구됩니다. 최선의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정복자가 그 지역에 가서 친히 정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병합된 지역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스에 대한 투르크의 정책이 바로 이러한 정책의 표본입니다. 만약 투르크가 직접 통치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취한 그 밖에 다른 어떤 정책도 충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가서 직접 살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알 수 있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서 이미 해결이 불가능한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직접 그 지역에 살게 되면 당신의 관리들은 신민들을 함부로 약탈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신민들은 통치자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순순히 행동하는 신민들은 당신에게 헌신하며 그렇지 않고 다른 뜻을 품은 자들은 당신을 두렵게 여길 만한 이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국가를 공격하고자 하는 외국 세력은 누구라도 매우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영토에 정주하여 직접 통치하게 되면 그 영토를 결코 쉽게 잃지 않을 것입니다. 소제목 식민지입니다. 차선의 다른 해결책은 이른바 정복한 영토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한두 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대규모의 무장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민지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혀 비용이 들지 않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경지와 집을 잃게 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는 자들은 소수의 주민들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자들은 궁핍해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군주에게 보복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 밖에 모든 다른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자들처럼 소유물을 빼앗길까 두려워 말썽을 피울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식민지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보다 충성스러우며 단지 소수의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데 불과하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궁핍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군주에게 피해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어중간한 조치는 결단코 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인간들이란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짓밟게 뭉개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면 그들의 복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크게 주어야 합니다. 다음 소제목은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유해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식민지 건설 대신에 군대를 파견한다면 이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모든 수입은 그 지역의 안보에 쓰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취득된 영토는 군주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군대가 그 영토에 주둔하게 됨으로써 전체 지역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로 인해서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군주에게 적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패배했지만 자신들의 고향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점에서 볼 때 식민지 건설 정책은 고도로 효과적인 반면 군사 주둔책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약소국가를 다루는 법입니다. 또한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자신의 본국과 가로 열고 풍습이나 언어가 다른 지역의 국가를 정복한 군주는 인접한 약소 국가들의 맹주가 되어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지역의 강력한 국가를 약화시키도록 노력하며 어떠한 돌발적인 사태로 인하여 자신과 같은 강력한 외부의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나친 야심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만을 품은 자들은 역사상 그리스에서 아이톨리아인들이 로마인들의 침입을 유인했을 때처럼 언제나 강력한 외세를 끌어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침략한 모든 나라에서 원주민들의 일부가 로마인들의 침입을 지원했습니다. 통상 강력한 침략자가 어느 나라를 공격하기만 하면 모든 약소 세력들이 그에게 모여드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자신들을 지배하던 통치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물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침략자는 별 어려움 없이 이러한 약소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미 그가 획득한 새로운 권력과 함께 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그들이 너무 많은 군사력이나 영향력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군대를 그들의 지원하에서 사용함으로써 강력한 세력을 쉽게 진압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그가 정복한 것을 쉽게 잃을 것이며 그것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환란과 붕괴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로마인들이 채택한 통치 방식입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아주 훌륭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를 세우고 약소 세력과의 우호 관계를 그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유지했으며 강력한 세력을 진압하고 점령지에서 강력한 외세가 영향력을 얻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적절한 사례로서 저는 단지 그리스의 경우만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인들은 아카이아인들 및 아이톨리아인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을 굴복시켰고 안티오코스를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아키이아인들이나 아이톨리아인들이 비록 많은 공헌을 했지만 그들의 세력이 강성해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포스는 동맹국으로서 받아들여지기를 간곡히 설득했지만 로마인들은 그가 굴복하기 전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티오코스가 강력한 세력으로 버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어떠한 영토도 그에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한 명의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필리포스입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 즉 마케도니아의 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성견지명, 전쟁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인들은 현명한 군주라면 누구나 취해야만 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현재의 분규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규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며 특히 미래의 분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규를 그 최초의 징후부터 감지하면 처방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분규를 방치하여 대책이 너무 늦어지면 병폐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소모성 열병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병은 초기에는 치료하기는 쉬우나 진단하기가 어려운 데에 반해서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단하기는 쉬우나 치료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문제를 일찍이 인지하면 이는 현명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있어서요.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가로까지 읽었는데 어떨 때는 가로를 넣어서 읽으면 문맥이 맞고 또 지금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문제를 일찍이 인지하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명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하지 못하고 사태가 악화되어 모든 사람이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어떤 해결책도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인들은 재난을 미리부터 예견했기 때문에 항상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화근이 자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이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에게 유리하도록 지연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의 본거지인 이탈리아에서 필리포스와 안티오크스를 맞아 싸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수를 쳐서 그리스에서 그들과 전쟁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리스에서 두 세력을 상대로 싸우는 것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욱이 로마인들은 우리 시대의 현인들이 늘상 말하는 시간을 끌면서 이익을 취하라는 격언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역량, 즉 비루투와 현명함, 프루덴스에서 비롯되는 이익을 취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모든 것을 몰고 오며 이익은 물론 해악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소제목 이탈리아에서 루이 12세가 거둔 초기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다시 프랑스 왕의 사례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왕이 행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샤를 왕이 아니라 루이 왕의 경우를 논하겠습니다. 루이 왕은 이탈리아에서 영토를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했고 따라서 그의 행적을 더욱 상세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다른 영토, 앞에서 말한 풍습과 언어가 다른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해야 하는 정책과 정반대의 정책을 시행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이 왕의 이탈리아 침입은 베네치아인들의 야망에 의해서 추동되었는데 그들은 그 침입을 틈타서 롬바르디아 영토의 반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루이 왕이 택한 이 결정을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왕은 이탈리아에서 발판을 구축하고 싶어 했지만 그곳에서 어떠한 동맹도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샤를 왕의 처신 때문에 모든 문이 그에게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맺을 수 있는 동맹이라면 어떤 동맹이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른 일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그의 이 좋은 결정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가 롬바르디아를 정복했을 때 그는 샤를 왕 때문에 실추되었던 명성을 즉각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노바는 항복했고 피렌체는 그의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만토바 후작, 페라라 공작, 벤티볼리오 공작, 프룰리 백작 부인, 파엔차, 페사로, 리미니, 카메리노,
비노의 영주들 그리고 루카, 피사 및 시에나의 인민들이 그에게 접근하여 동맹국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제서야 베네치아인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경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롬바르디아에서 불과 몇 군데의 영지를 욕심내다가 그들은 프랑스 왕이 전체 이탈리아 반도의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만약 루이 왕이 앞에서 제시한 규칙을 따르고 이 모든 동맹국들을 유지하고 보호했더라면 이탈리아에서의 명성을 별 어려움 없이 확보했을 것이고 누구나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명성을 별 어려움 없이 확보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많은 동맹국들이 있었고 동시에 그 동맹국들은 허약하고 일부는 교회 세력을, 일부는 베네치아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들의 도움을 등에 업고 나머지 강대국들로부터 쉽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이 왕은 밀라노에 입성하자마자 교황 알렉산데르 로마냐 지방 정복을 도와줌으로써 제가 제안한 것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러한 결정이 한편으로 그의 동맹국들과 그의 품에 자신을 내맡긴 세력들을 소외시키기 때문에 자신을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막강한 권위의 근원인 교회의 영적인 권력에다 많은 속권을 보태줌으로써 교회를 강성하게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속권이란 얘기는요, 세속의 권력이란 뜻입니다. 그는 첫 번째 실수를 저지른 후 이를 만회하려다가 다른 실수를 거듭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알렉산데르의 야심을 견제하고 알렉산데르가 토스카나 지방의 지배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자신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동맹국들을 상실하는 것으로도 그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나폴리 왕국을 탐냈기 때문에 그 왕국을 스페인 왕과 분할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루이 왕이 거의 단독으로 이탈리아를 지배했으나 이제 그는 이탈리아의 야심가들이나 그에게 불만을 품은 불평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지배자를 끌어들인 셈이 되었습니다. 루이 왕은 자신에게 충성스럽게 진상할 수 있는 왕을 나폴리 왕국에서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거하고 대신 그 자리에 자신을 몰아낼 수 있는 자를 앉혀놓고 말았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독자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영토 확장의 욕구는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욕구이며 유능한 자들이 이를 수행할 때 그들은 항상 칭송받으며 칭송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비난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취할 역량이 없는 자들이 경우를 가리지 않고 이를 추구하려고 할 경우 그것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실책이 됩니다. 따라서 프랑스 왕이 자신의 군대만으로 나폴리 왕국을 공격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 없었다면 그는 그 왕국을 분할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비록 그가 롬바르디아를 베네치아인들과 분할함으로써 이탈리아에서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용서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폴리 왕국을 분할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다음 소제목은 루이 12세가 범한 6가지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루이 왕은 다음에 5가지 실수를 범한 셈입니다. 지금 소제목은 6가지 실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책 본문에는 5가지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약소 국가들을 섬멸한 것, 이탈리아에서 이미 강력했던 군주의 세력을 강화시킨 것, 이탈리아의 매우 강력한 외세를 끌어들인 것, 직접 통치하지 않은 것, 가로 열고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건설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6번째 실수, 6개가 나오네요. 곧 베네치아인들을 격파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생애에서 이러한 실책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교회 세력을 강화하지 않았거나
스페인 왕을 이탈리아에서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다시 읽겠습니다. 스페인 왕을 이탈리아에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베네치아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된 이상 그는 결코 베네치아의 몰락을 용인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세력이 강대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세력들이 롬바르디아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롬바르디아의 패자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여기서 패자는 패권을 잡은 자입니다. 지는 게 아니고요. 결코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력들도 롬바르디아를 단지 베네치아에 넘겨주기 위해서 프랑스 왕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했을 리가 없었으며, 그렇다고 프랑스와 베네치아 양국을 상대로 싸울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루이 왕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냐 지방을 알렉산데르에게, 나폴리 왕국을 스페인에게 양보했다고 대꾸한다면 저는 앞에서 제시했던 주장으로 응수하겠습니다. 즉, 사실상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에게 불리하게 지연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화근이 자라는 것을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왕이 교황과 맺은 약속, 가로 열고 그의 결혼 취소를 허용하고 루앙의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대가로 로마냐 지방에서의 전쟁에서 교황에게 협력하기로 한 약속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나중에 군주는 어디까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에 관해서 논의할 때 그 주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루이 왕은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롬바르디아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며 의당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루앙과 추기경과의 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데르 교황의 아들인 체사레 보르자를 통칭했던 발렌티노 공작이 로마냐 지방을 점령하려고 전투를 수행하고 있을 때 저는 낭트에서 루앙의 추기경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루앙의 추기경이 제게 이탈리아인들은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프랑스인들은 국가 통치술을 이해하지 못한다 고 대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국가 통치술을 이해했더라면 교회가 그렇게 큰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기 이탈리아에서 교회와 스페인 왕의 강력한 권력은 프랑스 왕에 의해서 초래되었으며 그들이 프랑스 왕을 몰락시킨 것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강력한 도움을 준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입니다. 이로써 항상 또는 거의 항상 유효한 일반 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이 강력해지도록 도움을 준 자는 자멸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세력은 도움을 주는 자의 술책이나 힘을 통해서 커지는데 이 두 가지는 도움을 받아 강력해진 자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3장을 읽었고요. 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책의 35쪽입니다. 제 4장.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했던 다리우스 왕국에서는 대왕이 죽은 후 왜 백성들이 그의 후계자들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은 두 가지 유형의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정복하게 된 국가를 유지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불과 수년 만에,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수년 만에 아시아, 지금의 서아시아 지역의 패자가 되었고 그 뒤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전 지역이 반란을 일으켰으리라고 기대할 법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의 후계자들은 영토를 유지한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 자신의 야심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뿐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상 알려진 모든 군주국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치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한 명의 군주가 그의 가신들, 곧 그의 은덕과 선임에 의해서 국정을 보호자 하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주가 제후들과 더불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후들은 군주의 은덕이 아니라 오랜 귀족 가문의 세습적인 권리를 통해서 그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한 제후는 자신의 영토와 신민들을 영유하고 있으며 신민들은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그에게 충성합니다. 군주와 가신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에서 군주는 보다 큰 권위를 누리는데, 이는 영토 전체에 걸쳐서 군주 이외에는 주인이 인정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이 단지 군주의 신하이거나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군주에게만 특별한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소제목이 투르크와 프랑스의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두 가지 통치 유형의 사례는 투르크의 술탄과 프랑스의 왕입니다. 여기서 투르크는 이제 술탄이 나온 거 보니까 터키입니다. 투르크 왕국 전체는 한 사람의 군주에 의해 지배되고 다른 사람은 모두 그의 가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왕국은 산자크라는 행정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술탄은 각 지역에 다양한 행정관들을 파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들을 교체하거나 이동시킵니다. 그러나 프랑스 왕은 수많은 세습 제후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제후들은 각 지역에서 자신들을 인정하고 자신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신민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후들은 각각 고유한 세습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권은 왕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유형의 국가를 비교 고찰하면 투르크 유형의 국가는 정복하긴 어렵지만 일단 정복하면 유지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와 같은 국가는 몇 가지 점에서 정복하기가 더 쉽지만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개입하면요, 이제 터키 같은 예는 중앙 집권제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예는 중세 봉건제로 국가를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투르크, 정복하기는 어려우나 유지하기는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르크 왕국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그 왕국의 신하들이 외국의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 지배자주의의 신하들이 이미 언급한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외세 침입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족들이 모두 지배자의 종복들이고 그의 은혜를 입어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을 타락시키기란 여간 어렵지 않으며, 설사 성공한다 해도 주민들이 이미 언급한 이유들로 귀족들을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별 이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르크의 술탄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의당, 적이 일치단결하여 대항할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자신의 군대를 신뢰해야지 적의 분열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전쟁터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어 적에게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면 이제는 군주의 가문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두려워할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군주의 가문을 단절시켜버리면 두려워할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군주 위에 어느 누구도 인민들의 신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복자가 자신의 승리 이전에 그들, 군주 이외의 귀족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승리 후에는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제목 프랑스, 정복하기는 쉬우나 유지하기는 어렵다입니다. 프랑스처럼 지배되는 왕국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그곳에는 항상 불만을 품은 세력과 정권을 전복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왕국의 일부 제후들과 결탁함으로써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시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그 나라로 향하는 길을 당신에게 열어줄 것이며 승리를 얻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당신이 획득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당신은 당신을 도운 무리들과 당신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자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반란의 주모자가 되려고 하는 귀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군주 가문의 혈통을 단절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로 당신은 그들을 만족시킬 수도 파멸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나 그 나라를 잃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로마사에 나오는 비근한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리우스 왕국의 정부 형태를 살펴보면 투르크 왕국과 닮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리우스 왕국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정면 돌파를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승리 후에 다리우스 3세가 죽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앞에서 말한 이유에 따라서 확실하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들이 일치단결했더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순조롭게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에서 일어난 분규란 단지 그들 자신의 소행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같이 조직된 국가를 그와 같이 순탄하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점이 스페인, 프랑스와 그리고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 이 점이 스페인, 프랑스와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에 대한 반란이 빈발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라에는 많은 군주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군주국들에 대한 기억이 지속되는 한 로마인들은 이 영토들의 확보를 결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의 지배가 오래 지속되어 그 기억이 퇴색되었을 때 이들 지역에 대한 로마인들의 지배는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나중에 자중질환에 빠졌을 때 파벌의 각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들에서 획득한 권위에 따라서 그 지역들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에서 과거 지배자들의 혈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로마인들의 권위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상이한 나라들과 상이한 문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모든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한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용이하게 유지했던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 피로스나 기타 여러 지배자들이 정복지를 매우 어렵게 통치했다는 사실에 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피로스는요, 이 피로스 왕국의 왕 318년부터 272년가 기원 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시칠리아에서는 카르타고인들에게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정복지를 유지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피로스는 그럼 옛날에 이탈리아 지역 그리고 시칠리아 지역에 있었던 왕이네요. 기원 전에. 이처럼 상반된 결과는 정복자의 역량 여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복된 지역들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5장입니다. 점령되기 이전에 자신들의 법에 따라서 살아온 도시나 군주국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의 40쪽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는 데 익숙한 국가를 병합했을 경우 그 나라를 다스린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그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고, 둘째,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사는 것이며, 셋째, 그들 자신의 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전처럼 살게 내버려 두면서 공물을 바치게 하고 당신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과두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과두 정부는 새로운 군주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존속이 군주의 선의와 권력에 의존한다는 점을 알 것이고, 따라서 현상을 유지하려고 매우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정복자가 독립을 누리면서 자유로운 제도를 운용하는 데 익숙한 도시를 파괴하지 않은 채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 시민들을 이용하여 다스리는 방법보다 더 쉽게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스파르타인들과 로마인들이 그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와 테베에 과두정부를 세워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국가들에 대한 통치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카프와 카르타고 및 누만티아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그 국가들을 멸망시켰고 그 결과 그 국가들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 지역에 대해서 자치를 허용하고 자신들의 법에 따라 살도록 함으로써 스파르타인들이 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리스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이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리하여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리스의 많은 도시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기실,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이야말로 지배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자유의 정신입니다. 자유로운 생활 양식에 익숙해온 도시국가의 지배자가 된 자는 그 도시를 파멸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도시에 의해서 도리어 자신이 파멸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반란을 일으킬 때 시간의 흐름과 새로운 지배자가 부여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결코 잊혀지지 않는 자유의 이름과 고래의 제도를 항상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배자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지배자 스스로 내분을 조장하거나 주민들을 분산시켜 놓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자유라는 이름과 고래의 제도를 망각하지 않을 것이며 피사가 100년 동안이나 피렌체 지배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면 즉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란을 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군주의 지배에 익숙해왔던 도시나 국가는 그 군주의 혈통이 끊기면 예전의 지배자는 없어졌더라도 주민들에게 복종의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 중에서 누구를 군주로 추대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쉽사리 합의를 못하는 법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떻게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기를 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지배자는 쉽게 그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화국에는 더 큰 활력, 더 많은 증오, 복수에 대한 더 강렬한 집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유를 잊지도 않았고 결코 잊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국가들을 파멸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직접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 43쪽의 6장입니다. 제6장. 자신의 무력과 역량에 의해서 얻게 된 신생군주국. 네, 소제목은 위대한 인물의 모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주와 정부 유형에 관한 경우 전적으로 새로운 군주국을 논의하면서 제가 위대한 인물들의 사례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거의 항상 선인들의 행적을 따르며 모방을 통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인들의 행적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나 모방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역량에 필적하는 일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사람은 항상 탁월한 인물들의 방법을 따르거나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모방하려고 애쓰는데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의 역량에 필적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명성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련한 궁수가 목표물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활을 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활의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지점을 겨냥하게 되는데 이는 그 높은 지점을 화살로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지점을 겨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역량 대 행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군주가 전적으로 신생 군주국을 다스릴 때 부딪히는 어려움의 정도는 그의 역량이 어떤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개 시민에서 군주가 된다는 것은 그가 역량이 있거나 행운을 누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한 요소가 어느 정도까지 어려움을 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가 행운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낮다면 자신의 지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그 국가에 거주하면서 다스릴 수밖에 없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역량의 사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운 또는 타인의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에 의해서 군주가 된 인물들을 살펴볼 때 저는 모세, 키로스, 로물루스, 테세우스 등과 같은 인물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모세는 단지 신의 명령을 행한 집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과 대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로 선택되었다는 신의 은총 자체만으로도 칭송받을 만합니다. 그렇다면 왕국을 획득하거나 건국한 키로스 등과 같은 인물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역시 탁월한 인물들임을 알 수 있고 그들의 특별한 행동들과 조치들 역시 검토해보면 위대한 신을 섬기고 있던 모세의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의 행적과 생애를 검토해보면 진료, 메터리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입니다. 진료를 자신들이 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최선의 형태로 빚어낼 기회를 가진 것 이외에는 그들이 행운에 의존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더라면 그들의 위대한 정신력은 탕진되어 버렸을 것이고 그들에게 역량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기회는 무산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출현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노예 상태에서 탄압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결과 유대인들은 예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물루스가 로마의 건국자이자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알바에서 태어나자마자 거기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내버려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로스 왕 역시 메디아인들의 지배에 불만을 품은 페르시아인들과 오랜 평화로 인해서 유약해진 메디아인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테세우스도 아테네인들이 분열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들이 이 위대한 인물들에게 운 좋게 다가온 것이라면 그들이 지닌 비범한 역량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회를 포착, 활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나라는 영광을 누리며 크게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자신의 역량으로 군주가 된 인물들은 권력을 얻는 데에 시련을 겪지만 일단 권력을 쥐면 쉽게 유지합니다. 다음 소제목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입니다. 국가를 얻기 위해서 겪는 시련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국가를 세우고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도입해야만 하는 새로운 제도와 통치 양식에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고 위험하며 성공하기 힘든 일은 없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시절로부터 이익을 누리던 모든 사람들이 개혁자에게 적대적이 되는 반면 새로운 질서로부터 이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은 기껏해야 미온적인 지지자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온적인 지지만 받는 이유는 잠재적 수혜자들이 한편으로 과거에 법을 일방적으로 전횡하던 적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회의적인 속성상 자신들의 눈으로 확고한 결과를 직접 보기 전에는 새로운 제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혁신자를 공격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전력을 다하여 공격하는 데 반하여 그 지지자들은 오직 반신반의하며 행동할 뿐입니다. 따라서 개혁적인 군주와 미온적인 지지자들은 그 위험에 처하게 마련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비무장의 예언자 사보나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만 행동하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간청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능히 자신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그들은 거의 항상 성공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개혁을 주도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다면 그들은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무장한 예언자는 모두 성공한 반면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언급한 이유 말고도 인민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즉 그들을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설득하기는 쉬우나 그 설득된 상태를 유지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당신과 당신의 계획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경우 힘으로라도 그들이 믿게끔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모세, 키로스, 테세우스 그리고 로물루스가 무력이 없었더라면 각각 자신이 만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시대에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는 신부는 그에 대한 다중의 믿음을 상실하자마자 그가 새로운 질서와 더불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를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믿게끔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었던 자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언급한 그처럼 유능한 개혁자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모든 위험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시작한 후에 다가오며 그 위험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통해서만 극복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험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성공을 시기하는 자들을 섬멸함으로써 존경을 받게 되면 그들은 강력하고 확고하며 존중받는 성공한 지도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네, 소제목이 시라쿠사의 히에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논의한 유명한 사례에 그보다 조금 덜 중요한 사례를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 사례 역시 분명히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으며 다른 모든 사례의 전형적인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한 사례로서 저는 시라쿠사의 히에론 왕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일개 시민에서 시라쿠사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기회를 활용했는데 그 기회를 제외하면 그의 성공은 전혀 행운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네, 읽어가겠습니다. 시라쿠사인들은 절망적인 위기상황에 몰렸을 때 그를 장군으로 뽑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적인 생활에서도 그는 대단한 역량을 발휘했으며 그에 관해서는 군주가 되기 위해서 그가 가지지 못했던 것은 왕국이었다 라는 기록이 전해 내려올 정도입니다. 그는 옛 군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대를 조직했으며 예전의 동맹을 폐기하고 새로운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자신의 군대와 믿을 만한 동맹을 가지자마자 그는 이를 토대로 그가 원하던 국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어려운 일이란 권력을 얻는 것이었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6장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인물들과 국가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 주변에 관련된 역사적 인물과 지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6장까지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7장 타인의 무력과 호의로 얻게 된 신생군주국 편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